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던 시기, 나는 과제와 취업 준비에 지쳐 모든 것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중, 과 동기들 몇몇이 모여 주말에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캠핑 장소는 학교에서 꽤 멀리 떨어진 산속이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곳은 오래된 전설과 괴담이 많이 얽혀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중점을 둔 것은 자연 속에서의 쉼과 흥미진진한 모험이었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각자 준비물을 챙겨 차를 타고 그 산으로 향했다. 산길을 따라 차로 2시간 정도 올라가자 작은 호수 근처에 도착했다. 주변에는 캠핑을 즐기는 사람 하나 없었고 그 적막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가 저물어가고 어둠이 찾아오자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앉아 서로 알고 있는 괴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우리는 서로를 놀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한 친구가 이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라며 말을 꺼낸 순간부터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이렇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실종된 한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대학생이었고 그녀의 실종 전날 밤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이상한 초대장을 받았다고 했다. 초대장에는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글귀와 함께 소녀의 캠퍼스 내생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이곳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 소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괜히 겁을 먹은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 밤은 쉽사리 잠들기가 어려웠다. 바람은 윙윙거리며 텐트를 흔들었고 옆에서는 친구의 가벼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밤중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는 순간 텐트 입구 쪽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맺힌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텐트를 조금 열어보니 그곳에는 잘려진 나뭇가지에 묶인 작은 봉투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내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느낌의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잔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의 캠핑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순간 아찔한 기분이 들면서 나는 곧바로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가 봉투 안에 초대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아침이 되어 도시로 돌아온 뒤 누가 장난을 친 것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을 찾지 않았다. 아직도 가끔 그 초대장의 문구가 떠오르면 소름이 돋곤 한다. 이후로 나는 새로운 캠핑 초대가 들어와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밤의 초대장은 우리에게 잊히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공포와 불안감을 주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있는 이로 하여금 상상에 나래를 펼치게 하면서도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도심의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조용한 환경에서의 생활은 나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 마을은 인구가 몇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가국과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로 가기 전 나는 그곳에서 머무를 집을 구해야 했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거의 반값의 임대를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집주인이 왜 그렇게 싼 가격의 집을 내놓았는지 궁금했지만 워낙 가격이 저렴했기에 우선 계약을 했다. 이사 첫날 집은 외관상 꽤 괜찮아 보였다. 나무로 지어진 2층 집으로 집 주변으로 울창한 숲이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누구의 존재도 느낄 수 없었고 단지 새집 증후군처럼 어색함을 느꼈을 뿐이었다. 일주일 정도 별다른 일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문득 집주인이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새벽 3시가 되면 어느 방에서든 창문을 꼭 닫아놓으세요. 그 당시에는 그저 농담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날따라 왠지 그 말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때쯤 나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으며 무언가를 발견했다. 2층 작은 방의 창문 틈새로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 집의 창문에도 사람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고 말았다. 처음에는 또 다른 마을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겼으나 내 집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저택의 창문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보였다. 며칠간 계속된 이 이상한 상황에 나는 한 명의 마을 주민에게 이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 주민은 서울로 전출 가기 전 이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저택은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것이었는데 어느 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족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은 폐가가 되었고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나는 초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혹시 누군가 폐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저택을 탐색하기로 했다. 다음날 밤 나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저택으로 향했다. 조심스레 그 저택에 들어서자 돌바닥은 깨진 타일로 덮여 있었고 안은 수십 년간 버려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한 방을 지나 목재 계단을 올라가면서 발굽소리 같은 것이 귓가에 맴돌았다. 2층에 도달해 수많은 방을 지나 최후에 다다른 곳은 마지막 문이 닫힌 곳이었다. 그 문을 열기 전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있는 낡은 거울에 비친 것은 내 모습이 아닌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의 그림자였다. 숨이 턱 막혀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뭔가 내 등을 잡아끄는 힘을 느꼈다.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망연히 도망쳐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집주인이 한 말을 깨달았다. 새벽 3시가 되면 어떤 방에서든 창문을 꼭 닫아놓으세요 는 이 저택과 관련된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그 후로도 집에서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었으나 나는 그곳에 장기 체류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한 후 도시로 돌아왔다. 그 마을과 그 저택에 얽힌 이야기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나는 그곳에서 멀어진 것이 무척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며 도심의 익숙한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여름 밤의 오싹한 경험담입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대학생인 민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몇 안 되는 집이 전부였습니다. 평소 도시의 소음 속에 살던 민수에게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가까운 계곡에 친구들과 야영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계곡은 무섭게 조용해졌고 오로지 벌레 소리와 멀리서 흐르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민수는 막걸리를 마시며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야 모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간 줄 알았던 민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걸어 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막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자신만 혼자 깨어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흘끗 들려오는 간드러진 웃음소리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손전등을 꺼내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텐트 지퍼를 열고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걸음 앞에 있는 나무들 사이로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뒤에서 민수는 서둘러 뒤돌아봤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며 너도 찾았구나 라는 속삭임이 귀에 박혔습니다. 겁에 질린 민수는 뛰어가 텐트로 돌아왔고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멀쩡했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며 민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린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계곡에는 헤매는 귀신의 전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귀신은 길을 잃은 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복수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꿈일 수 있다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지만 계곡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감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계곡 근처는 절대 가지 않았고 그 여름의 공포는 오랫동안 그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여름밤의 서늘함을 더해주는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설화와 전설이 얽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였습니다. 그때 제 룸메이트였던 민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걸 꽤 좋아했죠. 그래서 가끔씩 그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 무서운 썰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특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찾아냈다며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고생이 겪은 공포스러운 경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여학생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그녀가 살던 도시는 작은 산간 마을이었죠. 지연은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도 많았지만 항상 집에 돌아가는 길이 두려웠다 합니다. 그녀의 집은 학교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산길을 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지연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나무들 사이로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그녀의 뒤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내심겁을 먹었지만 발걸음을 재촉해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지연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그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분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지연은 다시 앞으로 향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에 이상한 형상의 그림자가 보였던 것은 그 그림자는 길 가장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분명 사람이 아닌 괴이한 형체였죠. 지연은 그 존재를 피해 옆길로 들어서려 했지만 길은 갑자기 무섭게 요동쳤고 그녀는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일어날 새도 없이 무언가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손길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벽에 막다른 듯한 공포감에 빠져버렸죠. 그렇게 서너 시간이 지나가고 지연은 길가에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발견된 후 병원에 실려갔지만 정신은 여전히 혼미한 상태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정령들이 날 부르고 있어. 그 경험 이후 지연은 두문불출하며 아무도 만나길 꺼려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감히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 산길에서는 그 뒤로도 이상한 소문이 많았다 합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밤이 깊으면 들린다는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것들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민지와 저는 그날 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무언가 우리 방의 창문 너머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스탠드 불을 켠 채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드네요.